예, 반갑습니다. 저 방문 소개받은 정태호 교수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그 특허청에서 상표심사정책과에서 지금 그 증명표장하고 소리상표하고 기타 다른 그 요번에 FDA 관련해 도입된 상표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좀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있긴 한데요. 저는 좀 그 이 주제에 맞게 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측면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증명표장이나 비전형 상표, 즉 소리나 냄새 상표 관련돼서는 그다지 뭐 다른 뭐 특허 같은 경우 이제 허가 특허 연계 제도라든가 아까 방금 다 경청하셨겠지만 저작권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좀 이슈거리들이 있는데 그 증명표장이나 비전형 상표 관련돼서는 별로 그렇게 특이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는 이제 우리 기업이 오히려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어떤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영리를 창출하는데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상표 분야에서는 뭐 법정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이번에 FTA 통해서 도입된 저작권법에서도 같이 도입됐지만 그다음에 이제 전용 사용권 등록 의무 폐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추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는 증명표장과 비전형 상표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뭐 대체적으로 큰 줄기를 말씀드리면 뭐 당장 이게 도입됐다고 해서 뭐 우리 시장에 뭐 큰 여파를 미치거나 뭐 시장에서 어떤 큰 충격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등록 요건이라는 게 이게 또 사용의한 식별력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형 상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증명표장 같은 경우에도 기업보다는 그 인증기관이 그 증명표장권을 확보하고 그 품질 자격에 맞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증명표장을 사용하게 하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이 이 증명표장권자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그렇게 뭐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리나 냄새 상표 관련돼서도 이게 원천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용의한 식별력, 즉 상표법 6조 2항에 사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이제 일반 소비자 간의 이제 어떤 특정 추천 표시로서 이제 인식이 됐을 경우에 그때 한해서 등록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미국의 뭐 소리 냄새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권자들이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즉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사용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인텔의 효과음이라든가 MGM사의 뭐 사자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장 출원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충분히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 결과에서 사용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야지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장 이렇게 뭐 도입돼서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상황이 지금 2007년도 개정법상에 이미 이제 이 비전형 상표의 한 그 부류였던 지금 잠깐 뭐 나가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전 좀 말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그때 비전형 상표 일부였던 홀로그램이라는 동작 상표도 그때 막 도입됐을 때 굉장히 요란스러웠었는데 실제상으로는 출원 건수가 거의 뭐 몇십 건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빈약한 상황이었고 여러분들 뭐 홀로그램 상표나 동작 상표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출원되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런 것들은 게다가 사용의한 식별력도 요구하지 않는데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 냄새 상표는 이제 사용의한 식별력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불리할 것도 없고 우리가 유리할 것도 없고 대등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특히 소리 같은 경우 광고적 기능이 가난 소리 같은 경우는 잘 기업에서 활용을 해서 특히 소리 같은 거는 이 청각이 굉장히 그 소비자들에게 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고 광고적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흥얼거리게 되고 자꾸 쓰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광고를 듣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증명표장의 그 주요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명표장의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요 내용은 주로 그 여러분 기업체들과 관련되어 있는 소리 냄새 상표 등의 도입 관련 주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 냄새 상표 등의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에서 해외에서의 어떤 그 출원 경향이라든가 주로 어떤 상품들에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표장이란 뭐 여러분들 뭐 지금 개정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죠. 자기가 그 상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상품 서비스에 관련된 특성에 관한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상품의 생산, 제조, 뭐 판매 이런 업으로 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그 증명하는 자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 그래서 울마크라든가 뭐 KS마크라든가 그런 기준에 적합했을 때 그 증명 표장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표장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증명 표장권자는 자기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죠. 자기는 권리자로서 갖고 있고 그 표장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만 있는 거지 실제 사용은 기업체들에게 그 품질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체들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증명표장의 목적상의 특징은 이게 증명표장은 이게 보통 상표와는 다르게 여러 기업에서 여러 출처로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표장권자는 한 기업 그 증명표장권자가 있지만은 그 증명표장권자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이 증명표장을 부착해서 KS마크라든가 뭐 울마크, 코트마크 이런 건 다 그 충족의 요건에 충족한 기업들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표장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원산지 증명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지금 증명표장에서 도입된 지적 표시 증명표장 정도 되겠죠. 그다음 기존에 도입돼 있던 뭐 지적 표시 단체 표장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거기 아이다호에서 생산되는 감자에 사용된 증명표장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 증명표장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흔히 보는 것들이죠. 울마크라든가 코튼마크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뭐 노동수행기구 증명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노총 농업 노동조합에 관련된 이 마크를 거기에 있는 그 소속원에 의해서 이제 수행됐다는 이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수행됐다는 걸 표시하고 증명하는 표장으로서 이렇게 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명표장의 사용 주체상 특징은 그 증명표장권자가 자기가 사용하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객관적인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그걸 설정해 놓고 다른 사람이 그 품질에 맞는 기업들이 사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그 증명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증명표장은 그 증명표장의 허락하에 그 증명표장권자가 정관이나 뭐 규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만 그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부착해서 사용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인접제도와의 비교해서 보시면요. 여기 뭐 상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고요. 즉 상표는 자기가 출처 표시, 자기의 출처 표시로서 이용하는 거지만 그 증명표장은 그냥 품질이나 특성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데 이용되는 거고요. 사용 주체는 우리가 상표는 자기가 기업이 쓰지만은 증명표장권자는 자기가 사용은 못하게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신에 이제 상표 서비스표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통상 사용권자나 뭐 전용 사용권자 정도만 관리해 주면 돼 있는 거지만 증명표장은 관리 통제 필요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게 증명이라는 게 진짜 수요자의 이익과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KS마크라든가 코튼마크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이 이런 표장을 썼을 경우에는 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증명표장권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관리를 안 해줬을 때는 증명표장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 취소 심판에 의해서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증명표장권자는 그 통상사용권이라든가 뭐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품질에 적합한 자기들이 요구한 뭐 KS 마크라든가 뭐 친환경 마크라든가 이거에 적합한 사용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 못하게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단체 표장하고 증명 표장이 있는데요. 증명 표장을 보시면 단체 표장은 단체가 이제 주체가 되고 자기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증명 표장은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체 표장은 단체 법인만이 이걸 사용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고요. 내부 규정들이. 증명 표장은 정관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인 경우엔 규약, 증명하는 그 표장에 대한 규약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외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증명표장권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좀 잘못된 게 있는데요. 그 단체 표장만 운영에 그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거 지워주시면 되고 가신 분들은 그냥 잘못된 걸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모두 운영하는 걸로 증명표장과 단체표장.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갈 때 이게
단체 표장으로도 권리를 받을 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고 증명 표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증명 표장만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단체 표장으로 출원하겠다 해가지고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즉 여기 인증표시와 이제 증명표장의 비교인데 그러면 인증표시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러면 뭐 증명표장으로 보호를 하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인증표시를 지재권적으로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증표시가 기존에 뭐 법정 의무 인증마켓 뭐 K마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마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크들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라든가 그 품질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내부적인 제재라든가 단순한 어떤 그 개별법상의 어떤 벌칙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즉 사회적으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재권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그 증명표장권자가 상표권에 기해서 상표권에 준하는 권리에 기해서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라든가 민사상의 구제 조치라든가 침해금지도 즉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형사벌적인 처벌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요, 증명표장에 관하여 이제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증명표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상표와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다만 이제 지적표시 증명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적표시 단체표장이라고 기존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상주곶감이라든가 보성녹차라든가 순창고추장 이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그 특산물들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는 명칭이죠. 근데 그런 명칭들에 대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보성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보성녹차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 통해서 즉 단체를 통해서 그걸 권리를 받아서 그 보성녹차 농업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단체원들에게 이렇게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들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행사해서 지적표시 단체표장권에 기해서 사용을 금지시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지적표시 증명표장권이라는 게 또 도입돼 가지고요. 이것도 지적표시 증명표장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보성녹차라는 그 품질에 적합한 그 단체에서 만든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또 지적표시 증명표장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지적표시 단체표장과 유사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또 기존에 있던 지적표시 단체표장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법상에 또 지적표시제라고 그게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거거든요. 지적표시 상주곶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될 것이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거를 선택하는 농민들은 더 모르죠. 지적표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예? 이제 특이한 점은 증명표장 출원인은 그 증명표장 있지 않습니까? KS마크, 뭐 K마크 이거와 동일한 표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서비스표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표장의 목적이 순수하게 증명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거와 동일 유사한 상표도 상표 서비스표도 같이 갖게 되면 이게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으로 남을 사용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출처 표시로서 상표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것인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표장은 법인만이 출원이 될 수 있지만 증명표장은 개인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뭐 출원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증명표장에 관한 이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명하라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증명표장을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그 조건을 정하고 있어야겠죠. 정관에서 품질 기준이라든가 뭐 사용 조건이라든가 그 적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죠.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근데 증명표장으로 출원했다가 그게 이제 그 출원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증명표장으로 해야 되는데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했을 경우에는 서로 변경이 또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지적표시 단체표장하고 지적표시 증명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적표시에 관련된 특수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호 출원 변경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것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표장의 특유의 거절류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의 일반적인 거절류는 이제 통상적인 거절류는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명표장 등록 출원을 이전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KS라나 K마크에 대한 어떤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게 이 증명표장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증명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 또는 규약에 이런 증명표장에 관련된 어떤 사용에 관한 사항, 사용 조건에 관한 사항, 사용자 적격에 관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그러니까 그런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적격이 없는 자가 증명표장을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품질에 대한 적격을 갖추면 무조건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자꾸 사용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관 규약상으로 부당하게 굉장히 높은 품질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명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에도 역시 그 증명표장의 거절 이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증명표장권자의 효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권리 행사는 증명표장권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KS마크나 뭐 이런 뭐 K마크라든가 뭐 친환경 마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딱 보고서 이 품질 요건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이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해서 그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어요. 침해 금지라든가 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주체는 그 품질에 대한 그 인증을 해준 증명표장권자가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제 실손해를 이제 계산을 할 때는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통해서 그 관련 이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들이 그 손해액으로 참작될 수가 있겠죠. 증명표장권은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명표장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충족해서 품질 인증을 해줬던 그 기업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해서 그 적격을 갖춘 자에게 업무와 함께 이전해서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이전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명표장권은 그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상에 정해진 품질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락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통상사용권이나 전용사용권이나 이거를 담보로 하는 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증명표장권에는 이게 73조 1항 13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즉, 증명표장권자가 사후에 이런 관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사용에 관한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증명표장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해서 증명표장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든가 또는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 취소가 됩니다. 뒤에 뭐 오탄한 게 있는데 무효로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규정이 있는데 그거 위반해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자예요. 제3자가 증명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 증명표장권자가 이런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제조, 판매하는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사용 허락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다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제한, 이전할 수 없다고 그랬죠. 특허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증명표장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적표시 증명표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지적표시 단체표장과의 관계에서 아까 상주곡감이나 뭐 순창고창 이런 걸 말씀드렸었죠. 상표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적표시 단체표장 제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적표시 증명표장이 있고 상표법에도 벌써 2개가 있어요. 지적표시 단체표장도 있고 농림부의 지적표시제도 있고, 지적표시를 보호하는 이런 품질 인증과 관련된 것들이 지재권적으로 보호하는 것들이 벌써 3개가 이렇게 난립하고 있어서 이걸 어떤 걸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표장 도입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이게 뭐 기업이 뭐 이걸 독점권을 가지고 뭐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권리 행사 면에서 우리 기업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양질의 품질을 보증하는 증명표장권을 지금의 이렇게 지재권으로 보호함으로써, 즉 그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제 그 허위로 표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증명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에 대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양질의 품질에 이 증명표장은 믿을 수 있구나. 그 관리가 꾸준히 됨으로써 그런 신뢰감이 늘어남으로써 어떤 그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도 더 증명표장을 믿고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증명표장 제도만 도입한다고 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뭐 증명표장 권장 제도를 무조건 활용할 거다. 뭐 이렇게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특허청에서 이제 철저한 심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 증명표장에 대해서 등록을 받은 이 증명표장은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인증마크다.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권리 부여 후에도 증명표장권자는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증명표장권을 갖고 있으면 그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자들에게 계속 권리 행사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함으로써 그 주위에 허위 표시하는 어떤 증명표장들을 근원적으로 좀 봉쇄하게끔 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허청에서도 단순한 이런 출원 제도 정비뿐만이 아니라 그 인증기관 등에 대한 어떤 증명표장 출원 지원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권리 부여에 어떻게 인증 지금 아마 이게 3월 15일 날 오늘로 발효됐지만은 잘 모르는 인증기관이나 이런 데도 많을 겁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심지어는 지금 인증 표시에 관련한 관할기관인 그 기술표준원 직영부에 거기도 맨 처음에 이제 증명표장 도입한다니까 굉장히 무슨 소리 하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지재권적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런 신뢰가 쌓여야지 기업들이 이제 증명표장 제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이게 단순하게 지재권적인 권리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이걸 믿고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많이 믿고 그걸 제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양자 간의 어떤 순환이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끔 해야지 증명표장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FT 발효 초창기에는 아마 미국에 이 증명표장권이 정착돼 있고 이 제도가 정착돼 있고 증명표장권으로 많이 등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아마 이렇게 출원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해외의 양질의 증명표장을 우리나라에서 특허청에서 심사를 통해 등록시키는 걸 지켜보고서 그런 거에 대한 품질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그런 미국의 양질의 증명표장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적격을 획득해서 해외 수출이란다 이런 것들에 이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명표장의 도입에 대한 대응 전략인데요.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표장권자가 증명표장도 같이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곡감 뭐 이런 것들 경우에 지적표시이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취소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타 하나 고쳐주십시오. 거기 네 번째 줄에요. 지적표시 증명표장이 등록이 무효로 될 수도 있으므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등록 취소 사유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여기를 취소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체표장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지만 증명표장은 자기가 사용하게 되면 취소될 수가 있어요. 등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등록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잘 봐서 전략적으로 자기네가 단체표장 쪽이 더 낫다 아니면 증명표장 쪽이 더 낫다 이런 걸 잘 보셔가지고 그 권리가 취소될 수 있지 않도록 좀 잘 조합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원 단계에서 미리 섣불리 그 품질 마크에 대해서 관련돼서 증명표장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거나 이거보다는 등록까지 끝까지 지켜보고서 등록이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용 허락을 받게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원 단계에서 이미 그 사용 허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품질 인증 마크로서의 적격이라든가 어떤 기관의 좀 정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거절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발생해서 그 사용하던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증명표장권이 확보된 이후에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명표장 출원이 이제 국제 출원 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도 있고 단체표장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도 있고 양자를 다 도입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출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명표장권을 내가 그 품질 규격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효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그 정당한 권한이 없는 타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무효되거나 취소되면 오히려 그 증명표장을 사용한 기업이 그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주의 있게 그 증명표장권자만이 사용자를 감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역시 증명표장권자의 어떤 그 증명표장에 대해서도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냄새 상표 등의 도입 관련된 주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소리 냄새로 우리가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소리 냄새 등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 냄새뿐만이 아니라 미각 상표, 맛, 촉각 이런 것도 출원하게 되면 우리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한미 FTA 협정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각은 거의 없고요. 등록된 게 없고요. 왜냐하면 상품을 이렇게 맛을 보고 사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권리 범위를 정하기도 그렇고요. 예? 촉각은 좀 상당수가 있긴 한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뭐 40여 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로 이제 소리 냄새를 표기하긴 했는데요. 다른 것도 가능하다. 다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행 규칙이나 심사 기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미각이나 촉각 이런 거에 대한. 다만 시행 규칙 별지 4호서식에 그 첨부 서류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거기에 이제 출원서에 이렇게 표시하는 난이 있어요.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별도로 있고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에도 체크하는 난이 있긴 한데 첨부 서류에는 소리 냄새 상표에 준해서 제출한다. 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장 우리 뭐 기업에서 지금 뭐 당장 지금 정해져 있는 냄새 상표도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는데요. 뭐 그것까지 좀 멀리 내다보기는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거를 기호 문자 도형, 기존의 그 상표 표현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는 그 밖에 시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상표의 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범위가 이 시각적 표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시각적 표현란이 있습니다. 별도로. 천자 이내로 기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특허에서 말하는 특허 청구 범위처럼 예?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소리 상표에서 뭐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다 그러면 사자가 2번 울고 한 10초간 정지했다가 나중에 3번 울고 뭐 이렇게 명확하게 권리 범위를 거기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불명확하게 기재하면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상표도 거의 이제 특허와 여러 가지 융화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게 등록 여부 판단 기준에서 보시면은 그 소리하고 냄새만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거기에 뭐 견본 뭐 문자가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서 보면 일상표 1출원지로 위배된다 해서 거절이가 나오고요. 뭐 예로는 뭐 인텔의 효과음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라든가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에서 나는 아몬드 향 이런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본래적으로 식별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소리 냄새가 원천적으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유한 식별력을 취득해야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기는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해석상의 이제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 6조 2항에 상표법 6조 2항에 사용유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않으면 등록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뒤에서 나오지만 또 기능적인 그게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다. 그러면 그게 사용유한 식별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에서 모두 공통되는 이게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능적인 엔진 소리다 그러면 또 등록이 안 됩니다. 7조 1항 13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소리 냄새 상표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등록이.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등록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 2년 후에나 좀 뭐 등록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동요, 자장가, 대중가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방용 세제, 뭐 향기 같은 이런 것들은 6조 1항 7호에 기타 식별력 없는 걸로 봐서 일단은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요. 다만 사용유한 식별력을 입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이제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소리 냄새가 특정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용도, 목적, 성질 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조 1항 3호 성질 표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죠. 그래서 뭐 지정 상품이 지정 서비스업이 이것도 지정 서비스업인데요. 자동차 수리업인 경우에 서비스표가 자동차 시동 소리다. 뭐 이런 것도 어떤 거 자동차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수리함으로써 그죠? 어떤 성질 표시로 볼 수 있고요. 지정 상품이 향수나 음식인 경우에도 상표가 뭐 바닐라 향기, 허브 향 이런 것도 어떤 상표의 필수적인 어떤 성질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6조 1항 3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심사 기준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 상표를 구성하는 소리가 이름 또는 이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띵, 띵동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음표
하나나 두 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상표법상 그 영문자 하나나 영문자 두 자 아니면 한글 한자 이런 거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해서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LG나 뭐 CJ나 SK 이런 것들은 사용량 식별력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뭐 도용을 결부시켜서 등록받은 거지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간단한 흔한 표장으로 등록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상표도 이름이나 이음 이것만으로 된 거는 그 간단한 흔한 표장으로 봐서 그 6조이랑 6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 때는 냄새가 사용의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아까 말한 오토바이에서 이 소리밖에 날 수 없는 그 다음에 뭐 타이어의 고무향이라든가 타이어에서 고무향이 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엔진 소리 아까 말씀드린 맥주병에 병뚜껑 따는 소리는 뭐 거의 비슷하죠. 뭐 어떻게 따느냐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필수적으로 나는 소리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독점권 아무리 사용량 식별을 취득했다고 해도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사실상 이건 좀 심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만약에 사용량 진짜 누구든지 출처를 인식해서 맥주병에 병뚜껑 따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사람들이 아 이게 어떤 회사의 출처 표시구나 이렇게 인식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그 정도로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 형량을 따져봐서 기능적인지 여부와 따져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원 및 심사에서는 그 취지와 설명,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입체상표냐, 소리상표냐, 냅체상표냐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요. 설명을 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설명이라고 출원서 서식에. 근데 그거를 그 시행규칙상에는 설명서 한 통을 내게끔 돼 있는데 설명서 한 통 대신에 거기다가 설명란에다가 500자 이내로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 500자 이내에 상표의 설명을 적게 되면 설명서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 한 통을 안 내도 되고요. 그 내부의 출원서에 기재하는 설명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 밑에 시각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리 범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이제 2번 거기 보시면은 이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돼야 돼요. 특허 청구 범위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동일하게 소리 냄새를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냄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냄새 여기 이렇게 피워놓지만은 한 1시간 지나면 냄새가 사그라든다고요. 또 집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 청구장 냄새가 난다고 그래도 그게 좀 환기시키면 없어져 버리죠. 그죠? 냄새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라는 게 굉장히 보존하고 동일 재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냄새상표로 유지가 되려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각적 표현으로 명확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뭐 예에서 보면 소리상표 예 같은 경우 아까 MGM 영화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소리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어차피 소리 파일도 제출이 됩니다. 별도로. 그걸 제출해야 됩니다. 출원서와 함께. 그 첨부된 파일은 소리 파일입니다. 소리 파일과 같이 숫사자 울음소리로 구성되는데 숫사자가 크게 울부짖는 큰 울음소리가 2초간 들린 후 잠시 후 다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소리 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냄새상표는 이게 냄새상표 참 이게 좀 까다롭게 하긴 했죠. 첨부된 냄새 견본과 같이 깎은 냄새도 뭐 향패치라든가 밀폐 용기에 의해서 소리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그걸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견본을. 근데 그 각각은 뭐 풀냄새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 주로 사용되는 크리핑 벤트 그래스 잔디를 말하며 각각은 풀냄새란 잔디를 잔디깎기 기계 또는 낫으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깎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는 냄새를 말한다. 그러면 뭐 깎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게 뭐 50분 된 것도 있고 30분 된 것도 있는데 그죠? 그 냄새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냄새는 그게 거의 비슷한가 봅니다. 하여튼 이거는 등록된 사례고요. 외국에서. 심사기준상에서도 이렇게 기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표 견본이 출원서에 보면 그대로 그 우리 전통적인 문자 상표를 표시하거나 도형 상표를 표시하는 그 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는 상표 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리 냄새 상표에 대해서는 소리 상표에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상표에 대한 설명서 한 통. 근데 상표에 대한 설명서 한 통은 밑에 있는 상표의 설명란에다가 출원서에 있는 상표의 설명란에다가 500자 이내로 기재를 하면 그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표현을 거기다 밑에 기재하는데 그 시각적 표현 아까 말씀드린 뭐 사자 울음소리 뭐 2번 울고 뭐 이런 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에 합치하는 그 소리 파일을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악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보는 그 의무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심사 기준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소리 파일의 경우는 MP3라든가 뭐 웨이브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보통 컴퓨터에서 들을 수 있는 범용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제출돼야 되고 3MB 이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냄새 상표도 역시
거기 위에 거는 똑같습니다. 뭐 설명서라든가 상표 견본 제출할 필요 없고 냄새 견본 제출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냄새 견본의 경우 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그런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3통. 그러니까 밀폐용기 30ml 이상의 어떤 액체 형태의 그런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를 3통을 내거나 또는 향패치 3mg 이상 도포한 향패치 30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낸다고 해서 이 냄새가, 이게 취지가 이제 냄새가 쉽게 이제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게끔, 변하지 않게끔 만들어진 밀폐용기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한 5년, 10년 지나면 그대로 그 냄새나 이런 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것 좀 의문시 되고요. 일단 열람실에서 이걸 보관하게 되고, 그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출원 공고된다, 냄새상표. 그러면 가서 열람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아마 특허청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 열람을 하게 될 텐데, 그 열람실에 대해서도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냄새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어떤 권리 범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물론 그 권리 범위는 시각적 표현에 정해지지만 그 냄새도 중요하니까요. 실제 견본도. 그 소리, 냄새 등이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률을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적, 원래는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특허청에서는 이거를 그 보완사, 절차 보완 사유로 해가지고 반려시켜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정의, 상표 정의에 합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렇게 심사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음악에 대해서 악보가 선택적이라고 했는데 뭐 음악이나 단순하게 음악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는 음악의 가사가 포함 형태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 시각적 표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가사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음악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악보의 제출을 심사관이 이거 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해서 악보로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아닌데 선택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원서의 시각적 표현에는 사자 울음소리가 3번 나오는데 첨부된 소리 파일에는 사자 울음소리가 5번 나온다. 그러니까 시각적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실제 견본하고 그럴 경우에는 애초에는 이것도 이제 절차 보정으로 해서 절차상의 이제 문제점에서 절차 보정 사유로 이렇게 취급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확정된 거는 심사기준상에 확정된 거는 상표의 정의 규정에 위배되는 걸로 해서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시각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하게 취급하는 식으로 해서 거절률을 통지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상표, 냄새상표 견본에 거기서 떡하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돼지 울음소리인데 상표 견본에 돼지 이렇게 썼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1상표 1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 냄새와 문자상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소리 또는 냄새상표를 다른 유형으로 중간에 변경하게 되면 이건 요지 변경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범위 해석에서 상표 공보에는 역시 뭐 소리상표, 냄새상표 취지는 다 기재하는 거죠. 설명, 뭐 소리 파일, 뭐 이런 거 다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냄새상표는 열람실에 보관해서 제3자가 이제 신청 시 직접 열람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리나 냄새는 상표 공보에 견본 없음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권리 범위는 시각적 표현에 의해서 특허가 특허 청구 범위에서 정해지듯이 시각적 표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대한 특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국제출원서에다가도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엄격하게 또 동일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국내 출원과 기초등록과 기초출원과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타 비시각적인 상표의 문제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가지고 이 비시각적인 상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상표법상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행규칙이나 심사기준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의 별지 4호 서식에만 출원서 서식에만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체크란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에 있어서도 그 소리 냄새 상표에 준용하여 제출한다, 준하여 제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그 절차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심사 판단에서도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한미 FTA 협정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시각적인 상표는 모든 게 다 보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한미 FTA에 소리 냄새를 또 특정해서 이렇게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소리 냄새를 대표적으로 한 것뿐이지 다른 비시각적인 상표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도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상표, 소리 냄새뿐만 아니라 모든 상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출원할 리가 없겠지만 출원할 기타 비식약적인 상품에 출원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 중에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출원했을 경우에 당장 출원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혼란이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그런 거에 대한 정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좀 심사상의 부담은 있겠지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주요 현황을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요. 소리상표에서는 구성 요소의 상표 구성 요소에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최초의 소리 상표는 MBC 방송국의 3조 음향이고 차인벨 소리고요. 그러니까 상표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표가 다 보호된다고 보는 겁니다. 주로 소리 상표가 미국에서는 이제 광고나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연예업, 아무래도 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식업계 서비스.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소리 상표도 본래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하고 그 다음에 본래적으로 식별력이 없지만 그게 2차적으로 사용의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다 합쳐서 그냥 사용의 식별력을 인정받아야지 등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서비스업, 주로 소리가 이용되는 게 여러분들 광고와 관련돼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주로 서비스업에 대해서 많이 등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심사 기준에서는 이제 그런 서비스표와 관련된 소리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무상 등록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리상표 출원 시 역시 견본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 뭐 상표에 대한 설명하고 설명 의무가 있고요. 나머지 악보라든가 오디오 이런 거는 그냥 제출 가능한 거. 우리나라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각적인 표현으로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등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기보법, 즉 악보에 의한 표현법을 예시하고 있고 소노그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파수 같이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소리 같은 거. 그런 건 좀 불명확하다고 봐서 좀 부족하다. 시각적인 표현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 상표청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The Smell of Fresh Cut Grass 같은 경우 테니스 공에 관련된 그게 이제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거와 비슷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등록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 즉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거죠. 시크만 사건이 2002년도에 판결 선고된 게 있는데 여기서는 냄새 상표에 대해서 독일에서 출원된 건데 계피를 살짝 연상시키는 발사명의 과일 냄새를 이제 화학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의 비전형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를 분석한 건데 이건 이제 일본 특허청에서 2013년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색채나 홀로그램 그다음 동작 상표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에 이제 이런 비전형 상표를 모두 도입할 목적으로 개정을 목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고 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 조사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설문 조사도 하고 조사를 다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동향 보고서를 참조하면 이게 이제 94년도 2006년도까지를 조사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조사 국가는 가장 많이 이런 비전형 상표를 이용하는 미국,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을 했는데요.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소리 상표가 제일 많습니다. 역시 소리가 뭐 광고라든가 뭐 연예업이라든가 통신업 이런 것들에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컴퓨터 관련돼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출원이 726건인데 등록이 447건이었고요. 그다음 냄새 상표가 이 많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출원이 39건, 등록이 그중에서 21건밖에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당장 이게 도입되더라도 냄새 상표에 정말 한번 샘플을 받아보고 싶다. 진짜 이게 거절된 사례라든가 심판, 소송 한 번 받아보고 싶다. 이걸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 미국의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불복을 하고 다퉈보면 모르겠는데요. 기타 상표에는 미각 상표에서 이제 유럽 공동체에서 이제 한 건 출원한 게 있는데 그게 거절됐습니다. 그 다음에 촉각 상표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했는데 출원이 49건 됐는데 등록이 30건이 됐고요. 주로 이제 이런 등록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보면 이제 소리하고 냄새가 다르죠. 좀 기업 분야가. 즉 소리 같은 경우는 뭐 전자용품들,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70건 아무래도 소리와 관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래봐야 131건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방송업, 통신업, 광고업, 도소매업, 그 다음에 뭐 과학적, 뭐 소프트웨어 디자인, 뭐 개발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음을 차지해요.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라든가 통신업과 관련돼서 출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도 뭐 통신회사라든가 뭐 컴퓨터 관련된 거라 그 회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 쪽에서 만약에 소리상표에 대해서 지금 좀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있죠. SK나 뭐 이런 데에서 독특한 자기들만의 그런 그 광고의 음향을 쓰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장 출원해도 그런 어떤 식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냄새상표의 등록이 다수 이루어진 주요 그 서비스업은 쭉 보시면 뭐 화장품이 주로 많고요. 당연하겠죠. 냄새와 관련돼 있으니까 주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약재도 좀 관련돼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약재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았고요. 문방구 용품이라든가 뭐 미술용 재료 이런 것도 또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화장품, 향료 및 관련 서비스 출원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봐야 50건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소리상표에 관한 주요 동향을 분석해 보면 332건이 출원됐는데 147건이 등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많은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를 보이는데요.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되니까요. 지금 발효된 경우에 이후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미국에서의 소리상표의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의 추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요. 출원 건수보다 등록 건수가 많은 연도가 있어요. 뭐 2003년도에 19건 출원됐는데 어떻게 25건이 등록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등록 건수는 예를 들어서 뭐 2001년도에 출원됐는데 2004년에 될 수도 있고 2003년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심사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몰려서 된 거라고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한 기업의 국적별 비율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역시 129건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뭐 소리상표에 관련돼서 사용량 식별력을 엄밀하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용량 식별력을 취득해야지 등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좀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특이한 게 독일에서 소리상표에서는 미국보다 많은 176건이 이제 등록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독일 기업이 158건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에서도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사용량 식별력에 의해서 그 국내에서 많이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독점권을 주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등록률이 너무 높죠. 98%나 돼서. 그죠? 그다음 미국에서의 냄새상표에 관한 주요 동향을 분석해 보면 뭐 출원 22건 중 13건이 등록되는데 역시 미국하고 독일이 자국이니까 또 미국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전형 상표의 등록 사항을 쭉 보시면요. 뭐 굉장히 미비합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뭐 촉각상표라든가 미각상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존의 상표로도 보호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것도 이제 이런 그 비전형 상표로 보호 위치 상표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고 위치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팬티가 있으면 팬티의 좌측에 1.5cm에 있는 빨간 줄이 자기네 회사의 팬티를 나타내는 출처 표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위치 그 위치에 대한 것만 딱.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국내에 이미 있는 제도로 그거는 시각적인 게 가능하니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원이 안 돼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미각상표는 뭐 미국을 국적으로 한 출원이 한번 그 오임에서 즉 유럽 공동체 출원했는데 이건 뭐 거절한 사례가 있고요. 미국 내 출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검토를 보시면요. 소리 냄새를 제어하고는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촉각이나 미각은 더군다나 미각은 이게 보존이 되기 힘들죠. 그죠? 맛을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콜라를 맛을 보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 콜라 캔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수한 맛이 있다. 아, 그 맛이구나. 그 상표구나. 이렇게 보기도 좀 그렇고요. 텔레비전을 혀로 핥아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활용도 면에서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많이 출원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DA 발효 후에도 이루어진다면 소리 상표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냄새가 가끔씩 이제 몇 개씩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FDA를 도입하면서 이 소리 냄새 상표를 도입하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일본에서는요. 이거에 대한 이제 수요 조사를 이제 일본 지적재산연구에서 2007년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물론 이제 일본 기업 3,100개사를 했는데 500개사만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일본에서는 이제 비전형 상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해외로 이렇게 구체상표 출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소리나 냄새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제 그 그런 거에 대한 수요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형 상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사실상 이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 비율이 60%나 됐습니다. 자기 국내에서는 국내법으로 보호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러한 사용하고 있는 상표 중에서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은 무려 82%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재권적인 보호를, 이 소리나 냄새에 대한 독점권적인 보호를 많이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냄새뿐만이 아니라 색채, 홀로그램, 동작, 뭐 트레이드에서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리 보시면 뭐 거의 미미하죠. 32건, 뭐 40건. 뭐 향기가 냄새입니다. 향기가 냄새인데 2006년도 한 건도 출원이 안 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출원이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십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소리 냄새 상표 이게 FTA 도입됐으니까 한번 출원을 고려해봐야겠다. 많이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출원하고 연결될 수 있을지 많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 홀로그램이나 동작도 많이 출원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요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사용해야 식별력 취득해야지 기능적인 요건에서 탈피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예측하기는 자기네가 2013년에 도입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많이 출원될 건지 좀 회의적인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좀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은 더군다나 많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좀 많이 지원이라는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효됐다고 하지만 지금 소리 냄새가 뭔지도 모르는 그 기업이나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기업의 출원 전략은 뭐냐? 일단은 사용해야 식별력을 획득한 후에 출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턱대고 출원해봐야 출원 비용만 들어가고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출원 전부터 계속 그 광고 자료라든가 사용 실적, 사용해야 식별력을 입증받아서 등록받은 여기 기업체의 관계자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죠? 상당한 주지성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광고 자료라든가 사용 실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상표에 대해서 소리나 냄새는 더 적극적으로, 기존의 문자 상표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범위가 시각적 표현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 천자 이내로.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권리 행사할 때 너 사자음 소리 2번 나는데 너 3번 났냐? 너 유사하다. 예? 냄새가 너는 애매한 계피향인데 나도 계피향 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시각적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주는 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청구 범위처럼 좀 넓게 표현하느냐, 아니면 좁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때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 대리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근데 전문가가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도움을 받아서 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냥 이런 소리 하면 보호받겠지 이러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소리 상표하고 냄새 상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릉부릉이라는 문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 소리 상표가 부릉부릉이 출원됐어요. 누가 들어봐도 부릉부릉이라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 소리 상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용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특허청 심사 기준 확정된 바에 의해서는 동일 유형의 상표 간에만 그 유사 여부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설명에 갖다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심사 부담이 많죠. 문자 상표까지 다 서치해서 특히 냄새 상표는 어떻게 합니까? 냄새 상표도 냄새가 이런 시각적 표현이 있는데 그거 다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좀 심사 부담도 많고 그럴 수도 있죠. 일단 특허청에서는 심사 단계에서는 일단 동일 유형의 상표 간에, 그러니까 소리면 소리, 냄새면 냄새, 이렇게 동일 유형 상표 간의 유사 판단을 통해서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 등록받았어요. 부릉부릉을. 그런데 먼저 문자로 부릉부릉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선등록 상표권자가 자꾸 라디오에서 듣다 보니까 부릉부릉 소리가 나면서 그게 자꾸 자기 그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자기 상표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오인운동을 일으키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시비를 걸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심사 단계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동일 유형의 상표로 한정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등록이 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상표를 선정을 할 때 문자 상표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전형적인 상표의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기호 문자 등 이런 것도 한번 사전에 좀 충분한 서치를 좀 해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표권 획득 후에도 권리 행사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무효심판 청구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것도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상표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음악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음악 저작권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음악을 이제 뭐 소리 상표를 만드는데 어떤 작곡가에게 의뢰해서 소리 상표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기존에 작곡된 음악에 대해서 자기가 소리 상표로 차용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소리 상표로 사용할 권리만 줬지 출원할 권리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다. 근데 이 기업이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사용량 식별로 취득할 정도로 활발하게 잘 사용돼서 자기가 등록을 해서 권리를 받았어요. 근데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래서 상표법 제53조에 보면은 타인의 저작권과 선행하는 저작권과 저촉되는 상표 등록권은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 상표권은 저작권자의 그 먼저 선행하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준하는 게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이나 이런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이용하실 때 그 저작권자와의 충분한 어떤 저촉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뭐 문자라든가 도용 이런 것들은 한번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좋은 이미지나 아니다를 판단하지만 소리 상표는 시각적으로 팍 왔을 때 확 닿습니다. 냄새도 여러분들 안 좋은 냄새는 확 닿듯이 좋은 냄새는 확 기분이 좋아지듯이 그게 어떤 그 광고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식별력도 판단해야지, 뭐 기능적인 것도 판단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그 광고적인 기능, 상표의 그 기능, 뭐 출처 표시 기능이나 품질 보증 기능 이런 것 중에서 특히 이게 파생적 기능이 광고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리 냄새 상표는 이걸 선정할 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의 거를 만들므로써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량 식별력 취득하더라도 기능적이면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능적인 성격이 약한 소리나 냄새를 선택해라. 이게 누구나 들어봐도 이게 뭐 오토바이 소리고 누구나 이거 냄새 맡아봐도 이거는 그 세제 냄새로밖에 안 난다. 그 기능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사용량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거절당할 염려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무효심판이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화 이후의 문제까지 고려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다 고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분석은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07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한 생체만의 상표라든가 동작 홀로그램 상표도 거의 건수가 없습니다. 2007년 도입됐는데 2010년 1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홀로그램 상표 29건 출원됐고 동작 상표 9건 출원됐습니다. 이렇게 출원 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엄격한 요건에서 출원이 소리나 냄새 상표에 대해서 많이 날까? 이것 좀 의문시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만약에 출원을 할 경우에는요, 뭐 시각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기재 못해서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용량 식별력이라든가 기능적인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절 이유가 통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통해서 좀 출원이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결국은 뭐 특허청에서 이런 교육이나 제 뭐 장구하게 썼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특허청에서 어떤 교육 및 개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업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도만 만들어 놨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독점권만 부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쭉 말씀드렸고요. 결의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서 정리하자면 시장에서 커다란 뭐 변화나 충격이 초래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혹자는 뭐 미국 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싶지만 다 평등합니다. 어차피 사용한 식별도 만족해야 되고 대등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쪽에서 먼저 많이 사용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긴 한데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 지원 사업 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특허청에서도 수시로 이게 운영 과정 중에서도 수시로 기업들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기업들 간의 어떤 불편함을 계속 체크를 해서 이거를 좀 제도에 반영할 수 있게끔 수시로 심사 기준이나 이런 반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